저희가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한 20세기까지 왔잖아요. 20세기 끝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챕터 정도 남아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온 거를 긴 시간이었으니까 한 11강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문명 발생의 첫 단추는 지리와 기후적인 제약에서 시작을 했죠. 빙하기가 끝났고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강가로 모였고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냥보다 공간적으로 2000배 정도 효율적인 농업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졌죠. 고밀화된 도시가.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지리적 기후에서 동양과 서양이 다르게 발달을 하다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융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선이 나오면서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졌고요. 그게 더 진화가 된다가 나중에 식민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서양의 문명을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식민지화하면서 완벽하게 동서양의 문화들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비행기,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공간이 압축됐고요. 전화기도 발명돼서 더 교류가 빈번해졌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지리적인 발견은 끝난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식민지 시대 때 아프리카도 다 탐험 다 했고요. 뭐 그때가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막 빅토리아 호수 발견해가지고 자기네 여왕 이름으로 붙이고 하여튼 뭐 지리적인 발견들이 막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저쪽 중남미 쪽에서도 뭐 마야나 잉카 문명들도 계속 속속에 발견이 됐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문화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받을 만한 새로운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과거에서의 문화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문화 유전자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이제 루이스 칸 같은 경우에 서양의 전통적인 기하학적인 건축물도 만들고 얼핏 보면은 거의 서양의 그런 고딕 양식의 건물, 그러니까 도움 건축물하고 루이스 칸이 만든 거하고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의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그냥 팔로우라고 할 수 있는 후진 건축가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천재적이고 뛰어난 건축가가 뭘 만들면은 베끼긴 하는데 되게 후지게 베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건축물에서 모양을 따와서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루이스 칸이. 그러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후에라는 뜻의 접두어죠. 모더니즘은 아시는 그 모더니즘, 근대 산업화에 나온 그런 모더니즘 건축인데,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건축 양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이 건축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독특하게 옛날에 서양의 오래된 전통 건축을 이상하게 따갖고 오는 걸로 갖고 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처음 하는데, 이제 다른 분야,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영화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백투더 퓨처라든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는 그 그리스 시대 때의 그 정극 같은 걸 보시면은 스토리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죠. 뭐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만들어져서 결과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시설인데, 백투더 퓨처는 특이하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서 과거에서 무슨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게 다시 현재로 오니까 현재가 바뀌어 있고, 터미네이터도 보면 미래에서 기계가 와가지고 현재를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시제가 막 뒤죽박죽이 된 스토리라인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새로운 개념의 시간 개념이 스토리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영화 스토리다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드라마라고 하는 거, 우리 연극이나 영화나 뭐라고 보냐면 사실 허구잖아요. 그거는 가짜의 스토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과 연극 배우들 간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에요. 내가 연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도 다 가짜인 거 알지만 가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봐요.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저게 다 저 남녀 주인공이 다 거짓말인데 그거를 진짜처럼 믿고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드라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블루문 특급이라고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거였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머리가 한참 남아있을 때 찍은 거예요. 그 진짜 젊었을 때 찍은 거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웃긴데 그 드라마가 엄청난 게 막 이게 탐정이거든요.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근데 범인을 막 찾으러 가잖아요. 막 찾으러 가면은 그 에피소드가 시즌 맨 마지막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끝날 때 범인을 거의 다 잡을 때쯤 딱 돼가지고 갑자기 카메라가 뒤로 빠져요. 스토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끝났습니다는 벨 치고서 하면서 이렇게 쭉 뒤로 빠지면 세트장이 보여요. 그리고 뒤에 막 눈 뿌리는 사람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가 찍고 있는 거가 드라마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관객과 함께 동의한 상태에서 보다가 갑자기 그걸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 제작진에서. 이게 사실 거짓말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드라마예요. 뭐 최근 들어 나오는 드라마가 어느 정도 히트치기 시작하면 괜히 막 중간 촬영 장면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영화나 드라마하고는 좀 다르게 건축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에 있던 양식을 그대로 따갖고 옵니다. 대표적인 거가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AT&T 빌딩이라는 거예요. 이게 뉴욕에 만들어진 뭐 30몇 층짜리 빌딩인데 얘가 인면이 뭘 따갖고 왔냐면 파르테논 신전을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에. 그리고 위에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뭐 페디먼트가 보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얘가 기둥처럼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건축의 구성의 그러니까 구축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은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 포스트 모던 건축가들은 그냥 과거에 껍데기만 빌려갖고 온 거예요. 원리를 빌려갖고 온 게 아니고 루이스 칸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루이스 칸은 과거에서 뭘 데리고 왔냐면은 과거에 자연 채광이 있기 위해서 단면이 설계됐다. 그거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모양 껍데기를 그대로 딴 겁니다. 그래서 한때의 그냥 뭐 치기 어린 시도로 끝납니다. 되게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으로 돌아섰던 건축가들이 되게 흑역사로 남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포스트 모더니즘 움직임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냐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문화 유전자를 섞어야지 새로운 게 나오는데 루이스 칸이 과거에서 유전자를 갖고 왔죠.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 건축가들이 어줍지 않게 흉내내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철학가들의 사고방식을 섞어서 새로운 건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면은 입학할 때 학과들이 분류가 돼 있죠. 그게 사실은 근대에 와가지고 만들어진 그 카테고리들이죠.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한 100년, 200년 그 전공의 학문들이 발달을 하면은 점점 지식이 깊어져요. 맨 초창기에 르네상스 때에는 거의 뭐 법률이나 의학이나 미술이나 다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땅이 깊지 않았어요. 지식의 깊이가. 이때는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빈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분야를 다 커버 가능한 그게 가능했습니다. 넓고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전문 지식이 점점 깊어지면은 땅을 깊게 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옆에가 안 보이죠.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깊이 파들어가 한 지하 20m까지 팠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파트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7세기 이럴 때는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이 우리에게는 먼 문화적 유전자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같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 다른 학과 건물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대륙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른 학과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깊이 파여진 굴길이 옆으로 횡으로 뚫는 굴을 파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건축에서 한 게 철학과 쪽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대학이 철학과하고 사이에 굴을 뚫어서 연결한 게 해체주의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건축가는 계속해서 현대 철학자, 데리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해체주의 저도 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해가지고 뭐 엄청 책도 보고 그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계속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좀 만나길 접점이 좀 어려워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이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학장이 그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이라고 하는 거를 해체주의 건축 양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일부분을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한테 띄워가지고 너가 한번 디자인을 해봐라 줬는데 이 사람이 데리다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편지를 써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디자인 디벨롭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데리다가 그랬대요. 이게 난 뭐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너희는 계속 구축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체를 하라는 얘기니? 뭐 약간 그런 벽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약간 제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이젠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에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가 여기 창문이 뚫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못 자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부부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다음 장면 외관도 한번 보여주세요. 외관을 뭔가 특이한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계속 프로세스를 바꾸고 뭐 쪼개고 뭐 붙이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런 희한한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것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디벨롭할 때 필요한 거는 인문학적인 철학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정작 결과물은 사람이 배제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이 아주 되게 심오하게 철학적으로 돼 있어요. 계단은 원래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다른 곳을 가는 게 계단이잖아요. 계단이 올라가다 막혀 있어요. 아무데도 못 가는 계단인 거예요. 그게 심오한 계단인 거죠,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도 안 되는 그 개념을 집어넣은 건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하고 이종 교배를 시도를 했던 첫 번째 시도인 이 철학과의 결혼은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분야하고의 결혼이 시도가 되는데 이게 IT하고의 교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일단 그 당시에 1980년대의 배경을 보시면은 1984년도에 빅브라더 소설이 나오죠. 그때 나온 게 아니고 그걸 배경으로 쓰여져 있죠. 빅브라더라는 소설은 이제 1984년을 배경으로 해서 1984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해에 그러니까 1984년도에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애플사가 맥킨토시라고 하는 PC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애플의 아이디어를 도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어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고 그게 쭉 퍼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89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에 도입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진짜 좀 몹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컴퓨터 너무 느리고요. 일단 손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느리고 만들기도 너무 뭘 만들기도 어렵고 문제는 출력이 안 돼요. 칼라 프린터도 없고 그래서 막 모니터를 새벽 한 3시쯤에 암실처럼 해놓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막 닥터 할로라고 하는 걸로 막 색칠하고 그 포토샵도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쓰다가 집어쳤어요. 너무 이게 사람의 상상력을 못 따라가가지고. 근데 1994년쯤 되니까 PC가 맥킨토시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좀 되더라고요. 그때쯤입니다. 이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아까 좀 전에 철학하고 건축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동시에 IT하고의 접목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더 이상 발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전공 필드하고의 이종 교배를 시도를 한 케이스죠. 이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오하이오 대학의 건축대학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오토데시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폼지라는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이 폼지라는 소프트웨어는 한번 희한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제도판이 있죠. 제도판은 평행자라고 있어요. T자를 쓰기도 하고 수평 이동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을 수 있고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자가 30도, 60도, 45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은 뭐가 나오겠어요? 직사각형 아니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태들이.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쓰게 되면은 그런 수평자와 삼각자를 깨트릴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45도가 아니고 38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2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자유롭게 바꾸는 각도자는 있긴 했는데 쓰기가 좀 불편했고요. 이 폼지라는 걸로 왜 이렇게 희한한 형태가 나올 수 있었냐 하면은 제작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초의 오토캐드라고 하는 지금도 많이 쓰죠. 그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거는 박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평면도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얘를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얘를 집어요.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가 물어봐요. 높이를 얼마로 할까요? 그럼 높이는 20m로 해주세요. 그러면 20m로 올려요, 얘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쳐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면은 못 고쳐요, 거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해요. 얘는 딱 전형적으로 공학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엔지니어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X, Y, Z 좌표로 이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그 구상 단계부터 참여했던 이 폼지라는 소프트웨어는 건축가적으로 상상을 해요. 우리가 뭘 형태를 만들 때 찰흙 덩어리를 갖고 와서 주물러서 만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덩어리를 그냥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덩어리를 막 형태를 바꾸게 돼 있어요. 방식은 어떠냐 하면은 직육면체가 있으면은 꼭지점도 있고요. 그 각각의 변이 있죠. 모서리들이 있죠. 그리고 면도 있어요. 하나의 도형은 사실 세 개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점으로 볼 수도 있고, 자 봅시다. 우리가 직육면체라 하면은 면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고요. 꼭지점은 몇 개입니까? 8개가 있죠. 모서리는 몇 개입니까? 12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2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 컴퓨터는 뭐가 되냐면 어떤 때는 꼭지점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서리만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밀면은 찌그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막 자기 마음대로 이 화면 안에서 막 차차락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건물의 형태를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결국엔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의 명령어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폼지의 한계는 뭐였냐면 곡면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곡선으로 된 형태를. 그러니까 한 10몇 년 지나니까 곡선의 형태를 만들기 쉬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마야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마야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다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건축가의 디자인 형태가. 이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영향을 받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어떤 명령어를 쓰냐에 따라서 형태가 막 바뀌는. 근데 사실은 아이젠만은 그렇게 건축가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혁신적이어가지고 따라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현실이. 아까 보셨던 그런 기괴한 형태의 건물을 시공을 할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 렌더링상,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되고 모형으로도 되는데 건축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있어요. 건물 하나로 뭐 경제가 바뀌고 도시가 살아나고 이런 거의 사례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의 형태들을 이분은 만들었는데 그거를 아이젠만은 구현을 못했다면 이 사람은 그걸 실제로 짓는 데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만드는 방식이 되게 재미납니다.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약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 전통 건축을 할 때 기하학적인 걸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점점 발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막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것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계열이 달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완전히 동대문 DDP를 만드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은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거를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넣습니다. 디자인하는 방식이 웃겨요. 종이를 꾸겨요, 이렇게. 꾸겨가지고 던져본 다음에 그 우연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형태가. 그 형태가 되게 재미난 게 나오면은 그거를 3D 스캐너로 스캔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디자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가 차이점이 나요. 이 곡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3D 스캐너로 이거를 잡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카티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전투기를 만들 때 쓰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차를 만들 때 이 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철제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이 곡면으로 되어 있는 문짝을 붙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비정형의 건축을 실제로 만드는 건 자동차 산업이 훨씬 발달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디가 발달해 있을까요? 조선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다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다 곡선의 형태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나 조선 산업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법들을 비행기 산업 이런 데 있었던 쉽게 말해서 쇠로 된 프레임을 만들고 바깥에 곡면의 형태를 만드는 거를 할 줄 아는 기업의 기술력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IT 기술로 디자인을 하고요. 제작을 할 때는 자동차나 조선 산업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산업들 IT라든지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건축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건축을 약간은 이제 원시적인 형태로 적용한 거, 그러니까 기술을 원시적인 형태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IT하고 건축이 접목된 거에 또 다른 파트는 어디가 있냐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패러메트릭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러메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건축을 디자인할 때 컴퓨터의 상상력을 좀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러메트릭의 문자적인 정의는 매개 방정식이라고 보통 할 때 매개를 영어로 하면 패러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매개라고 하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축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무슨 숫자를 이렇게 쳐넣잖아요. 컴퓨터 공식 포뮬러에다. 그러면 얘가 그 숫자로 우리가 입력한 값을 형태로 바꿔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였는데 한 1990년대 말인가 그때 그래스 하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2000년대인지 하여튼 그때쯤에 이렇게 생긴 건데 뭐 저도 잘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공식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엔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막 희한한 형태들이 만들어져요. 예상하지 못한 형태가. 제가 그 다시 교수를 하다가 MIT에 교환 교수를 갔을 때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하는 수업을 제가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거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한 10줄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얘가 폼을 막 만들어요. 컴퓨터가 온갖 희한한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다가 스페이스바를 탁 치면은 그 내가 봤던 순간에 그 모양의 형태가 캡처가 돼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세이브가 돼요. 다른 파일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건축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뭐 기계공학자가 만든 알고리즘을 쓰느냐 아니면 유전공학자가 만든 알고리즘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은 유전공학자들이 쓴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이유는 그 유전자적인 어떤 진화, 생명체의 진화의 형태 프로세스나 건축과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런 과거에 그 서양 전통 건축에서 있었던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그 전통이 현대에 와서는 IT 기술과 접목이 돼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깊숙이 이제 건축에 진입을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왼쪽은 반지를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동대문 DDP를 설계한 그 자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설계하는 형태예요. 둘 다 라이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형태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아까 폼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각진 모습의 형태가 나왔다가 라이노가 나오면서 또 곡선 형태가 나오거든요. 마야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디자인의 형태가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경향이 보여요. 다음 또 사진 사례를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건물 디자인하고 구두랑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요. 패션 디자인도 사실은 어떤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모습하고 토요이토라고 하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왼쪽은 토요이토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가 설계한 그 토드 빌딩인데 흔히 우리가 트리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른쪽은 패션 디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랄까요?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점점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각각의 다른 제작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두라고 하면은 가죽을 물에 불려가지고 뭐 빼내다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걸 두드려가지고 땡기고 바느질하고 뭐 한 형체를 만들었죠. 옷이라고 하면 옷을 재단해서 바느질을 하고 건축은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건축을 했고 보석공예는 또 두드리고 깎고 하는 것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 컴퓨터에서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똑같고 디자인을 할 때의 언어를 똑같은 언어를 컴퓨터 언어를 쓰고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점점 디자인이 비슷해져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역시 또 여기도 기술에 의해서 점점 문화가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인간의 신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자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되기 힘든 어떤 희한한 현상들, 빛의 효과들 이런 걸 통해서 집중하는 건축가들이 생겨나고요. 또 하나는 중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구조역학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희한한 건축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축이 다른 예술과 가장 큰 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악, 미술 이런 것들하고는 달리 건축물은 중력과 기본적으로 쌓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태초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다 구조적으로 희한한 것들이에요. 판테온도 되게 희한한 거였죠. 뭐 고딕 성당도 되게 희한한 거였고 에펠탑도 그랬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보시면은 구조적으로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얇은 콘크리트 판으로 되는데 이렇게 막 거의 만두피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건축가가 흙을 이렇게 돋아요. 흙더미를 쌓은 다음에 거기다 비닐로 장판을 깔고 거기다 철근을 다시 깔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 붓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흙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러운 형태의 곡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 방식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이터에서 두꺼비집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 집어넣고 흙 쌓은 다음에 손 딱 빼내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희한한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건축물들 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말 3차원 곡면으로 되어 있는, 저것도 뭐 스프레이 콘크리트 기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곡면을 콘크리트를 뿌려가지고 만드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도입이 되면서 도대체 과거에는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싶은 형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저게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를 통해서 구조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손으로 계산하는 정도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더 복잡한 구조 계산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떠한 다른 새로운 건축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